오늘은 한번 복소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복소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많이 약화가 되고, 그래서 화면에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현행 고등학교를 보면은, 물론 중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에 근해서 허수를 다룰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복소수의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그렇죠? 곱셈, 그다음에 나눗셈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이제 다루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물론 이제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언급은 해주고 있고요.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벙 뜬 상황을 그대로 시연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과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복소수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복소수는 이제 고급 수학으로 옮겨가 있지만은, 참고적으로 보시면은요, 제 6차 교육과정에서 나온 교과서는 복소수를 꽤 많이 다룹니다. 오히려 현행 고급 수학 2에서 다루는 복소평면, 극형식, 드무라브르의 정리,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 또는 중학교에 계신 분들도 어떤 그 실수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에 대한 거듭 제곱, 이런 측면에서는 복소수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나는 교수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복소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소수를 어떻게 그래프에서 근으로 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1997년에 나온 논문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좀 오래된 거지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복소평면을 표시한다라고 한 얘기는 이제 복소평면이 도입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행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진도에 관계없이도 학생을 나는 지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함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붉은색입니다. 이게 벙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함수는, 또는 방정식으로 말했을 적에 허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허근을 어떻게 표시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 단계별로 나갑니다. 먼저 지금 꼭지점이 C잖아요. 그러면 y C라고 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그렇죠? y C라고 하는 직선을 그리고요. 이거에 대칭을 시킵니다. 물론 대칭식은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죠, 학생들한테요. 그래서 대칭식이 이겁니다. 그럼 대칭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당연히 x축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두 점에서 x축과 만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점의 중점을 잡아가지고요, 중점이 여기겠죠. 그렇죠? 축에 나오겠죠. 당연히 중점을 잡아서 90도 회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90도 회전을 시키면은 이 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점은 1위로 갈 거고, 그쵸? 이 점은 어디로 가겠어요? 1위로 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처음 주어진 이 함수는 방정식 입장에서 허근을 갖는데 허근을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최종적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이제 1997년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물론 이거에 대한 단점은 복소평면이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복소평면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는 좋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과학고에서는 당연히 이 방법을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일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i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i를 한다고 하면은 y 꼴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제가 손이 떨리네요. y 꼴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요걸 대칭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y 꼴 1이겠죠. 그렇죠? y 꼴 1을 대칭으로 하는 거겠죠. y 꼴 1을 대칭으로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은. 그리고 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와 여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회전하면은 요 점은 요 뒤로 갈 거고요. 그렇죠? 요 점은 이쪽 점은 어디로 가요? 이쪽 점이죠. 그러면 복소 평면 입장에서 위에 있는 점은 i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주 나는 괜찮다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가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일반적인 식으로도 충분히 학생들한테 지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요새 이제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요. 계산적 사고 교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써볼게요. 계산적 떨리는데요. 계산적 사고 교육. 계산적 사고 교육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복소수의 이제 덧셈, 곱셈을 당연히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2 플러스 i 곱하기 3 플러스 i를 계산하여라.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얘가 5 플러스 5i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당연히 알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저는 오늘은 복소수의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소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다룰 수는 뭐 교육과정상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복소수의 가치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복소수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복소수는 이게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바로 삼각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비를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하는지 보시죠. 지금 2 플러스 i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에서 2 플러스 i라고 하는 것은 실수축이 2가 되고 허수축이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나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쪽 길이가 2가 되고 이쪽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면서 각도가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이 복소수 2 플러스 i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로 말하면은 2분의 1이지만 그럼 각도만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평각이라고 6차 교육과정에서는 평각을 얘기했고 고급 수학에서도 평각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은 아크탄젠트 2분의 1이죠. 그렇죠?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왜냐하면 탄젠트 시타 값이 2분의 1이니까 요 시타를 주어로 하면은 아크탄젠트 2분의 1이죠. 마찬가지입니다. 3 플러스 i라고 하는 것도 뭘 뜻하는 거예요? 아크탄젠트 3분의 1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5 플러스 5i라고 하는 것은 각도로 보면 뭐예요? 얘는 이등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따라서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45도가 되지요. 그래서 아크탄젠트의 관계를 각도로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소수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교육과정으로 한다 그러면은 복소수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알아본 대로 복소 평면이 들어가는 거지만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크탄젠트의 역함수는 이제 가르칠 수가 있겠죠. 물론 1대1 함수이니까는 구간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면 돼요? 2분의 파이까지 하면은 1대1 함수가 되니까 역함수를 얘기할 수 있고, 그래프도 탄젠트 그래프를 알고 있지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y 콜 x의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까지도 이제 커버가 되겠지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복소수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 삼각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아크탄젠트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크탄젠트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바로 요 밑에 있는 좀 식을 한번 봐주시죠. 물론 이 적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이건 삼각 치환입니다. 이때 t를 뭐로 치환하는 거예요? t를 탄젠트 시타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렇죠? 탄젠트 시타로 치환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전에도 이제 이걸 다뤘었죠. 삼각치환이라고 하는 걸 다뤘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치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뭘 보여줄 수가 있냐면, 얘가 바로 아크탄젠트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크탄젠트 x가 된다는 거예요. 삼각치환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걸 보도록 하죠. 1 플러스 t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무한 급수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비가 얼마예요? t 제곱이죠. 그래서 무한 급수로 이렇게 요 속에다가 전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별 적분을 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아크탄젠트가 나오죠. 만약에 제가 이 아크탄젠트 함수를 대략적인 오차다항식으로 보겠다. 그럼 여기서 끊어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끊어줘요. 그럼 오차다항식으로 보겠다? 그럼 이미 끝났죠. 아까 했던 대로 아크탄젠트 2분의 1은 여기서 x값을 뭘 집어넣어줘요? 2분의 1 집어넣고, 여기서는 뭐 집어넣죠? 여기서는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바로 유리수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주율의 근사값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향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저는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을 계산적 사고 교육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은, 그런 거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바로 이런 계산을 통해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저는 제공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킵하셔서 활용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당장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계시면서 또는 학원에 계시면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당장 제공을 하질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가능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복소수가 그냥 뭐 덧셈, 뺄셈, 곱셈밖에, 나눗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복소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와 같은 근사값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각비, 탄젠트 또는 아크탄젠트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복소수의 가치를 저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복소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복소수가 6차 교육 과정에 비하면은 뭐 완전히 거의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일부가 과학과에서 교재로 주로 쓰고 있는 고급 수학 2에는 남아 있지만 없거든요. 그러나 상당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교육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이게 공유가 된다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 왜 복소수가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가 바로 함수 선택의 수월성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가능하면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미적분의 수월성입니다. 적분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각비의 수월성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제가 구체적으로 원주율의 근사값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물론 세 번째는 알아보았지만은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함수 선택의 수월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고급 수학 2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6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다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 식입니다. 이 식은 우리가 오일러 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복소수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얘기는 복소 지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변수 지수 함수는 실수를 정의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복소 지수 함수에서는 복소수를 정의역으로 하되 이 실변수 지수 함수, 제가 말씀드리는 실변수 지수 함수는 exponential function 이거입니다. EX라고 하는 exponential function이에요. 얘를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얘를 확장하자. 그럼 확장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관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관점이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복소지수 함수는 실수일 적에, 정의역이 실수일 적에는 실수값으로 간다. 그리고 특히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러수 2로 간다. 두 번째는요, 덧셈은 곱셈으로 쪼개진다. 세 번째는 어쨌든 복소 함수니까 복소 미분법을 했을 적에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미분값이 존재한다. 이런 거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적에 entire function이라고 이제 배웠던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유일한 함수가 존재하는데 바로 그 유일한 함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유일한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일러가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2의 지승이라고 쓴 거고 또는 exponential g로 쓴 거예요. 그러면 복소수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복소지수 함수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한다는 것은 어떤 시각의 증명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 실수 파트가 없는 복소수 파트에 대해서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오일러 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드모아브루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드모아브루 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오일러가 이것을 발견할 때 또는 증명할 적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드모아브루의 어떤 연구를 상당히 많이 숙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용어, 즉 드모아브루 식이라는 용어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모아브루 식은 이게 이제 귀납법의 대상이었어요. 6차 교육 과정에서는요. 지금은 이제 고급 수학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물론 양수만 보여줘요.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드모아브루 정리라고 쓴 것입니다. 이거는
오일러식에 관련된 드모아브르 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실변수에서의 이 지수함수, 미적분에서 그토록 우리를 쫓아다니는 이 실변수에서의 지수함수가 확장이 된 복소 지수함수를 우리는 오일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뭐냐면 실변수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죠. 그러나 복소 지수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주기함수예요. 자, 두 번째, 실변수 지수함수는 음수값을 그렇죠. 0이나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복소 지수함수에서는 음수값도 같습니다. 이걸 굳이 뭐 잃어버렸다 또는 그렇게는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일반화하면은 변형된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일러는 복소지수 함수를 이렇게 도입했을 때 도대체 어떠한 장점을 보였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연현상의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지수 함수가 없었을 적에는 자연현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 하나는 저 현상을 다항함수로 본다든지, 다항함수가 아니면은 삼각함수로 본다든지, 그리고 다항함수도 아니고 삼각함수도 아니면은 지수함수로 봤습니다. 그러나 오일러가 복소지수 함수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항함수로 보든지 또는 다항함수가 아니면은 뭐로 보는 거예요? 복소지수 함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수의 세계에서는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역함수나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다항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요. 그러나 복소수의 세계로 오면은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항함수 아니면 그 현상은 뭐예요? 지수함수예요. 복소 지수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띄워놨듯이 지금 뭐냐면 이거 용수철 운동을 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X축, Y축이 결정돼요. 추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놓게 되면은 추가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저항이 없는 거라 계속해서 진동을 합니다.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당장 쉽게 판단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지수함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수함수는 복소 지수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항이 없는 용수철의 상하 운동을 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로 표시가 되겠죠. 물론 앞에 있는 컨스탄트 A와 B라고 하는 것은 초기 조건입니다. 맨 처음에 추를 어디서 놓았는지 그리고 놓을 적에 어떤 식으로 놨는지에 의해서 상수 A, B는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일러에 의해서 복소 지수함수가 도입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상당히 쉽게 자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듯이요. 미적분의 수월성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공학 수학으로 들어가서요. 공대에서 특히 이제 전기, 전자, 기계공학 이런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적분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즉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복소 적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분적분법인데 이 부분이라는 것을 이게 잘못 해석하면 서브셋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용어가 안 좋아요. 이거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파트라고 하는 것은 두 파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분리적분법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외하고요. 지금 이거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지금 사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복소 지수 함수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EX 냅두고 여기 사인이 있으니까 복소 지수 함수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복소 적분법을 이제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맞듯이 유리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소 적분법에서 허수 파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복소 적분 결과에서 뭐만 택하면 되는 거예요? 허수 파트만 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장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두 번을 해야 되죠. 물론 빨리 하면 이것도 빠른 거지만 사실은 복소 적분법을, 그러니까 복소수의 오늘 효용성을 설명하는 거죠. 복소 적분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실변수에서 하던 적분법이 아주 간단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정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세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의 삼각비. 그렇죠. 그러니까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탄젠트가 나오는 거고 아크 탄젠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근사값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걸 우리는 모델링 한다고 하지요. 상당히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소 지수함수가 없었으면 이 세상은 큼지막하게 세 가지로 보는데 복소 지수함수가 있으면 큼지막하게 두 가지로 줄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항함수가 아니면 뭐로 접근하면 돼요? 복소 지수함수로 접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공대 쪽으로 진학해서 전기, 전자, 기계공학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한 적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복소수를 이용한 적분이 아니면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죠? 가능하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복소 적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복소수의 효용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소수의 역할은 행렬의 탄생을 뜻합니다. 행렬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소수를 일반화한 것이 행렬입니다. 여러분 실변수 지수함수를 일반화한 것이 복소지수함수지만 예기치 못했던 아까처럼 주기함수가 돼요. 1대1 함수가 아닌 주기함수가 된다든지 실변수 지수함수에서는 음수가 없었는데 음수가 나타난다든지 그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복소수가 일반화됐다는 얘기는 복소수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지요. 자, 복소수까지가 있었어요. 그럼 복소수를 어떻게 일반화할 것이냐? 그러면 복소수를 일반화하기 위한 동기가 필요한데 아까 복소수의 곱셈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소수는 각도가 보존되지요. 그렇죠? 각도가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두 복소수의 곱은 각도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전의 합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회전의 합성이다. 그 말은 2차원 입장에서의 회전의 합성이다. 그럼 3차원 수를, 그러니까 좌표가 3개짜리죠. 3차원 수나 그런 거를 어떻게 정의하면은 공간에서 회전이 일어나겠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요. 해밀턴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올리는데요. 1843년에 드디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2차원수로서 곱셈은 회전의 합성이다. 그러면은 공간이나 또는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은 회전의 합성이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바로 오늘 10월 16일 드디어 우리가 부르는 4차원수라고 하는 이 수체계를 발견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복소수보다는 JK가 더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JK가 만족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교환 법칙이 깨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대학에서 추상대수를 배울 적에 디비전 링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0이 아닌 원소에 여고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밀턴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뭐예요? 복소수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로 쓰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수 파트, 이게 호수 파트잖아요.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평각이라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안 나오고 6차 교육 과정에서 나왔고, 평각은 지금은 고급 수학 2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G1, G2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못 쓰면 되는 거예요. 덧셈 정리 쓰면 되잖아요. 덧셈 정리 쓰면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복소수는 뭐예요? 행렬입니다. 복소수는 뭐라고요? 자, 여기다 이제 이걸 표시를 해야 되겠죠? 복소수는 행렬입니다. 어떤 행렬이에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행렬입니다. 복소수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은 이 행렬입니다. 일반적인 복소수는 이 녀석이에요. 여러분, 공액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공액복소수는 고등학교에서 켤레복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켤레복소수. 저는 그 켤레복소수라는 용어가 좋습니다. 여러분, 대학 때는 칸주깃, 그래서 공액이라는 용어를 썼고,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켤레복소수를 쓰죠. 그러니까 켤레복소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하면 전체 행렬이에요. 행과 열을 바꾼 겁니다. 전체 행렬이 켤레복소수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지금 뭐까지 만들었나 보세요. 세상에나.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자연수에서 정수가 나오고, 정수에서 유리수가 만들어지고, 유리수에서 실수가 만들어지고, 실수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복소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소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 2x2 행렬입니다. 사이즈 2x2 행렬. 그런데 이 복소수 때문에 4차원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4차원수도 뭐예요? 역시 특수한 형태의 행렬입니다. 특수한 형태의 행렬이에요. 자, 그러면 복소수도 행렬이죠. 그렇죠? 4차원수도 행렬이죠. 실수도 행렬입니다. 여러분, 실수도 행렬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이즈가 뭐예요? 1x1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수는 어떤 행렬이에요? 사이즈가 1x1 행렬이다, 그런 뜻입니다. 1x1 행렬이다, 그런 거. 그러면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실수, 복소수, 그리고 이 4차원수까지 발견이 됐을 적에 수학적으로 정립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복소수입니다. 자, 복소수는 실수, 복소수, 그리고 복소수에서 만들어진 해밀턴에 의해서 오늘 10월 16일이죠. 오늘 만들어진 복소수 4차원수죠. 를 동시에 일반화한 것이 행렬이에요. 그래서 복소수는 사이즈 2x2 행렬, 4차원수는 사이즈 4x4 행렬, 그 다음에 실수는 사이즈 1x1 행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이죠. 그럼 잠깐만 이거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2의 제곱 있어야 되죠. 아시죠? 2의 2분의 1승 아시죠? 2의 루트 2승 아시죠? 2의 복소수 나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2의 행렬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체계가 확장된다는 얘기는 지수함수 형태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로 얘기한 게 이 복소지수함수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같을까요? 표현이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같게 가르쳐도 됩니다. 또는 이거하고 이거는 같을까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마이너스 2는 이거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분의 1은 6분의 2죠. 그러면 2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죠. 제곱하면 이거죠. 이거 어떡하죠? 만약 이거 학생이 질문하면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자,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드무아브라식에서 이걸 유리수로 옮겼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유리수로 가면 안 돼요. 현행 고급수학에서는 당연히 정수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유리수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는 복소지수함수입니다. 그렇죠. 얘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복소지수함수예요. 복소지수함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함수라 그랬죠.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값이 3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값이 몇 개 있다고요? 3개예요. 집합입니다. 집합.
얘는 집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요. 물론 당연히 얘는 아니에요.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왼쪽 파트는 세 개의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호를 쓰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집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복소지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복소지수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한 개가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그렇죠? 요것도 루트가 들어가면 한 개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쓰면은 얘는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값이 세 개예요. 집합입니다. 세 개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이제 물론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이제 복수 해석학 책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되면 이제 로그의 정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평각이 파이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8은 이쪽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편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론 더 자세히 보시려면 혹시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복수 해석학 옛날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합입니다. 원소가 3개짜리 집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요.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합적으로 한 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집합적으로 원소가 한 개 있어요. 이거 속하고 바꿨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복소수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복소수에서의 근해 공식은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복소수의 근해 공식은 이렇게 써요. 뭐가 틀린가요? 여기죠, 여기. 우리는 실변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였잖아요. 지금은 마이너스가 필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요거는 요 어깨에 있는 요거는 뭐예요? 집합적으로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잠깐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과거에 6차 교육과정 때는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 학교에서 나왔어요. 학생이 이걸 물어본다면 이건 6차 교육과정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고급수학 2죠. 과학고나 또는 고급수학 2를 교재로 쓰는 일부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계신 분이나 또는 학원에 계신 분들은 약간 시야를 높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변수 입장에서 자꾸 접근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야를 복소수까지 시야를 확장해서 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의미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날짜가 10월 16일이라 해밀턴이 복소수를 일반화했던 4차 원수를 발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높은 시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